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번째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맡고 있는 유시민이고요. 시즌2에서는 공동 진행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박지훈 변호사. 네,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빡적대고 얘기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아주 진행하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우리 라이브에서 한번 했는데 네. 본편은 이제 오늘 처음이에요. 그죠? 네. 어때요? 근데 주제가 좀 어려워서요. 네. 제가 참 상법 박사라며. 그거는 제가 회사 설립 이런 거 말고 나라 돈의- 살리면 모르는구나. 나라 살림 돈의 흐름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뭐 상법을 했다는 분이 돈의 흐름을 모른다 그러면 뭐 500조, 600조를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만주 박사 아니 만주 박사. 상법 박사 맞습니다. 예. 양쪽에서 경상도 사투리 말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갑자기 뛰어드셨는데요. 네. 그 오늘 주제는 2020년도 그 예산안입니다. 나라 살림 어떻게 되나.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그 국회로 보내고 나서 네. 곧바로 논쟁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한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조국 대전의 광풍에 휩싸여 가지고 이 이슈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별로 안 나오죠. 예.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거? 안 되는데요. 네. 예산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게스트는 제가 소개해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 예산 관련돼서 정말 정신 없어. 이분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위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하나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또 경제학자이신 주진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주재입니다. 이 두 분 소개는 그렇죠. 1시즌 1때처럼 그렇지. 1분 자기소개. 직접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또 우리 의원님은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네. 네. 맞다. 네,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 2 오늘 이렇게 같이 출연해서 같이 또 나라 살림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너무 기쁘고 또 그 사이에 무게가 많이 가셨네 말씀이. 예, 몇년 만에 아니, 준비해 그랬더니. 왔어요. 그렇구나. 예.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경기도 원래 지역구는 경기도 시흥 출신이고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자기소개할 때 꼭 지역구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서식지 네. 서식지가 예. 그 현재 4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7대 때 우리 유시민 그 이사장님과 함께 처음 국회에 입성했었는데 그때 내가 도당위원장. 예. 도당위원장이고. 제가 어느덧 하다 보니까 4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 지금 어쨌든 정부 여당의 예산과 정책을 함께 그 담당하는 지금 정책위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뭐 워낙 유명하신 우리 준영 박사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분 자기소개. 예. 일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평소에 돼요. 일부는 날 소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탄압 받은 거 얘기하셔도 돼요? 주진영입니다. 아니, 탄압 받은 거 아니 얘기하셔도 그게 어떻게 됩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네. 주진영 박사님. 네. 하나증권 아니, 박사는 전 아니고, 대표. 네, 예. 이제 2020년도 정부 예산을 한번 분석하고 네. 올 가을 정기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쟁점이 될 사항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네. 마침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어제구나. 월요일. 황교안 대표가 뭐 민부론이라고 네, 네, 그렇죠. 예.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은 이러한 게 문제가 되겠구나. 쟁점이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예측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결위에서의 논쟁, 본회의에서의 논쟁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우리가 걸러보는 미리 예고하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제 그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당 대표께서 민부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제 다가오는 10월 20일 날 네.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예산안 시정연설. 그다음부터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 관계된 서로 간에 많이 씨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특히 예산 국면은 그 야당의 그 민부론 소위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런 예산의 지침. 네. 글로 돌아가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예산의 방향. 아마 이게 한판 이제 격돌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어떤 게 문제가 되리라고 우리 시청자들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우선 총평부터 한번 듣죠. 네, 우리 네. 조정식 정책위원장께서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당정 협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500조 원이 500조. 넘는다고 해서 지금 슈퍼 예산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 전체적으로 총평을 간략하게만. 정확하게 예산을 내년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요. 513조 5천억 원인데 올해 비해서 9.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사상 최초다, 500조 원 넘겼다,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단순하게 총액을 가지고 단순 비교한 것이고요.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정부 예산이라는 거는 매년 사상 최고로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커진다는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아니, 그러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예산이 줄어들면 나라가 그만큼 줄어드는 얘기인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네요. 어떻게 네, 그러네. 그만큼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렇죠. 쓰임새가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도리어 얼마나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도리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예산은 현재 우리가 처한 이 대내외적인 여건이나 또 현재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직면하게 될 저출산 고령화 뭐 산업 구조의 변화 또 인구 절벽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실 그런 데서의 굉장히 유용한 예산들도 저희가 예.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자, 세부 내용은 하나씩 그렇습니다. 뜯어보기로 네. 하고요. 주진영 박사님 전체적으로 총평을 같이 이 좀 방송이 어용 방송은 아니죠. 아니죠? 예. 저는 뭐 좀 까실 걸로 예측하고 모셨는데. 비판하십시오. 편안하게. 뭐 비판까지는 그러는데 예. 우선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년 보면 항상 예산에 한 1% 늘리고 1% 줄이고 그래서 그 정수 틀리면 원래 정반대로 12월 2일 내 그냥 가는 거니까 국회 선진화법 되면서 또 가뜩이나 더 그래서 네. 뭐 조 의원께서도 느끼실 텐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여당 간사 말도 잘 안 듣는다고 기재부가.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틀리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무슨 예산을 갖고 대단한 무슨 경제 갖고 뭐 토론을 한다든가 그걸로 대단한 무슨 예산에 뭐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정부가 정했으면 뭐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1% 올라가거나 내려가나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말 걸 갖고 뭐 대단한 걸 할 거라고 아까 말을 해서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요. 사회자를 까시래. 아니 처음부터. 뭐 모든 분이 그렇게 말씀해서 뭐 내가 뭘 잘못하나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입은 많이 주는데 이게 세출을 지금 많이 늘린다 그러면 조금 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은 아니죠. 9.3%면 예년 기조보다는 많이 늘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해 예산 2019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5%가 증가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9.3%니까 비슷한 증가폭이에요. 비슷한 증가폭이네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지금 뭐 이러다 나라 뭐 살림 거덜난다 또 내지는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부도 예. 국가 부도 국가 얘기예요. 부도 위기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제가 이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아유, 근거가 도리어 없다. 우리 정부의 현재 우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딱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는 보통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국가부채예요. 국가부채. 부채. 네, 국가부채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인데요. OECD 국가의 그 평균 부채 기준을 치면 그 OECD 국가 평균 부채가 110%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6%, 일본은 220%예요. 예, 200%가 넘더라고요. 예, 훨씬 넘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40%가 안 돼요. 내년에 513조 5천억 원을 편성을 했지만 예. 39.8% 수준이고 그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면 부도 위기다 국가 위기다 얘기할 때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초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실제로는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나 아까 말씀드린 국가부채 비율 또 우리가 이제 외평채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발행한 외평채 역대 최저 비율이에요.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다고 지금 신용평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 박사님 아까 이제 말씀처럼 저도 동의해요. 그 국회에서 막 싸워봤자 결국 보면 막판에 예결위원들 뭐 자기 지역구 예산 좀 쪽지 예산으로 끼워 넣고 뭐 이런 거 좀 해서 심지어는 요새는 그것도 잘 안 통한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국회법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에 큰 영향은 못 준다 하더라도 그 토론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그 진단에 입각한 처방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못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또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도 부족하지 않냐라든가 아니면 용도를 좀 바꿔라든가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경제의 상황과 알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저 있느냐를 아는 기회는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총액 규모 세입 세출에서 지금 세출이 세입보다 지금 40조 원 넘게 지금 많잖아요. 짜놓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 축에는 내년도에 1.2% 증가하는데 지출은 9.3% 증가하니까 지금 액수 차이로 보면 꽤 납니다. 한 34조 5천억 원 정도 재정수지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정부나 지금 사실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 그 말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그 재정 확대를 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경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9몇 %를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하려면 그럼 경기는 나빠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 확대는 해야 된다는 말이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세계 경제 여건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경기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이 주는 것은 또는 세입이 많이 안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성장을 갖다 옛날에 그냥 무조건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재정 확대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말하자면 둘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요즘에 둘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둘 다 먹지는 않고요. 솔직히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다 냉정하게 보고 있고 네.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에서도.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내년 재정을 그렇게 확장적으로 편성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 OECD에서 그 올해 세계 성장 전망치를 수정 조정을 했거든요. 낮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0.3을 낮췄어요. 세계 총 평균 성장률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하방 국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다들 이렇게 관심 있게 세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그 5대 빅5 국가 있어요. 네.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인데 보면 지금 맨날 서로들 싸워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맞습니다. 하지. 또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가지고 네.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유럽은. 그리고 일본은 또 막 수출 규제한다고 또 네. 우리나라 괴롭히고 있죠. 독일조차도 성장률이 금년도에 1% 독일도 미만으로 뚝 내려오는 떨어지면서 네. 지금 공통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확장 지정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뭐냐면 경기 하방 국면에는 확장 지정을 통해서 그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받쳐진다라면 이거를 투자로 정부가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 여론입니다. 그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특히나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쭉 유지해왔던 게 수출 주도형 국가였기 때문에 네. 대외 환경이 안 좋으면 그만큼 더 타격이 많거든요.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세입이라든가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성장률이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데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재정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이걸 끌어올려줘야 된다. 이런 예. 데서 이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지금 화면에는 그래픽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총 지출이 513조 5천억 원, 총 수입 중에서 국세 수입이 이제 총 수입은 482조 원인데 그 중에 국세 수입이 292조 원 돼 있어요. 이제 총 수입 중에는 기금 수입도 있고 네,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예, 예. 뭐 지출에도 들어가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재정 수지가 보면 마이너스 3.6% GDP 대비 네, 네. 이제 요 정도 한 4% 가까운 네. 그런 정도의 이제 적자가 나도록 돼 있고 국가 채무도 따라서 한 60조 원, 70조 원 정도 증가해서 네. 이제 805조 원 수준으로 네, 가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돼 있는데 그 부채 비율이 39.8. 예, 30 GDP 대비 39.8%인데 이것도 이제 기준이 이제 무슨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잠재부채 어쩌고 하면 이제 높아져요. 이제 야당 주장 중에 이제 지금 제가 예측되는 게 며칠 전에 민부론 발표하고 할 때
한국과 베네수엘라 놀랍도록 비슷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오고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댓글에는 국회가 조계사와 놀랍도록 비슷해 이런 댓글도 이제 달리고 하던데. 국조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하다는 논거가 이렇게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퍼주기를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에요. 진짜 우리가 베네수엘라하고 닮았나요? 베네수엘라 요새 아주 그 비참한 상황. 거의 망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사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서. 그래도 국민들이 그걸 듣고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거를. 저렇게 복지에서 늘려가지고 퍼다 주기 하다가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다니까. 안 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게 불안하잖아요. 뭐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네. 1년 예산으로 무슨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예요. 예. 그 그거를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번 재정이 말하자면 금융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당장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는 지금 도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로금리로 다시 수렴한다고. 무려 지금 뭐 3년째, 뭐 10년째가 지금 2%도 안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신호가 주가 또 금리, 환율 같은 게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는 근데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말하자면 초인플레이션이 이루어져서 뭐 우유 한 통 살려면 그렇죠. 가방에 돈을 한 가득 담아가야 되는 옛날 2차 대전 직전에 독일과 같은 상황이 바이마르 됐는데 예. 그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붕괴 이런 것들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제 수출 소득이 그 기름인데 기름값이 내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말하자면 이런저런 방해를 좀 했고 그다음에는 그 현 정권이 그 굉장히 말하자면은 뭐 폭압적인 정권을 뭐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지출은 많이 나가는데 막상 세수는 이제 들어된 게 없고 그런데 이게 세수가 이제 오일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걸 갖다 이제 통화를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막다 찍었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성격이 전혀 다. 정부가 한국은행 이제 우리가 그 화폐 발행권을 가지면 한국은행인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을 못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는 이거 돈을 막 찍어서 네. 초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런 현상은 우리 법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죠. 아니 근데 난 지금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 근데 유튜브 여기 방송에서 앉아가지고 근데 하는 게 이거를 보수 그런 데서 막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이 난리예요 지금. 제가 그걸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거나 똑같이 믿어.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죠. 네. 그래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 비교를 하면요. 네. 그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근거 없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제 규모, 그 한국의 현재 국제적인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와 베네수엘라에 비교한다는 거는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경제 위기 여부를 그 비교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률.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나 외환보유고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사실 이거에 따라 IMF 겪었지만 우리 현재 외환보유가 사상 최고입니다. 네. 최고치기 그 4천억 달러 안정도 있어요.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옛날에 한때 고도 성장기에는 8%대를 성장을 했지만 지금 2%대예요. 그런데 이 성장률 2%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또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네. 이 3050 클럽이라는 거는 인구 5천만 이상에 그다음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예. 해당되는 국가가 전 세계 7개 국가인데 이 7개 국가의 조건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두 번째예요. 네. 이렇게 나라 중에 두 번째다. 성공원 클럽에서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다 좋은 얘기인데 근데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은 이걸 자꾸 말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남이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룸이 남아 있는 나라에다가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뭐 어떻게 추정을 했든 간에 잠재 성장 소위 말해서 물가 앙등을 갖다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 게 한 2.7% 정도 된다는데
요새 지금 보면 OECD 요새 나왔지만 우리나라 이번에 한 2.1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그만큼 갭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줄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다른 나라랑 갑자기 3050 누가 이런 식으로 뭐 경제 운영하는데 누가 그런 데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까요. 여당 정책위원장 바꿔야겠어요. 정책위. 아니 객관적 반성하세요. 사실을 말씀. 사퇴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바보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1야당 지도부가 그렇죠. 베네수엘라하고 똑같대잖아요. 한국이. 네. 그래서 말이 됩니까? 여쭤본 건데 그거를 뭐 그 얘기 하는 사람들 우리 해봐야 듣지도 않는다는 말씀하시면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죠 지금. 그럼 어때서? 오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제1야당을 존중해야죠. 근데 제1야당에는 좀 경제 전문가는 별로 없나요? 많죠. 그것도 많죠. 왜 그런 거 네. 검증을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발표하는 대표가?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좀 세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 네. 선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전혀 터무니없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진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네. 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강론적으로요? 예, 조정식 의장께서 이게 이제 지금 분야별로 이 정부 예산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를 보통 우리 재경부에서 늘 쓰는 틀이 한 12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네, 네. 이렇게 쫙 설명을 해요. 네. 이제 9.3%가 증가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증가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분야가 어딘지를 이렇게 보면 아 내년에 정부가 나라 살림에서 어디에 힘을 쓰는구나. 포인트 잡는 곳. 네. 돈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죠. 맞습니다. 마음이 쓰면 돈을 묻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맞는 말씀. 궁금해요. 그걸 우선 간단하게 좀 네.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 정도로 충분한지 혹은 방향이 맞는지를 비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진행 잘하지? 진행 너무 잘하시고 그럼. 네. 이게 궁금해요 저는. 그렇지. 이제 거 참 재미없었고 인제부터 방금 이런 얘기는 다 편집할 거죠? 아니요. 그냥 아니요 왜 가져가는 거죠. 편집합니까? 왜 잘 되고 편집을 있는데 해요. 깔끔한데요. 깔끔한데 진짜. 예. 우선은 내년 예산을 전체 513조 원대 이르는 예산을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편성했는가. 네.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그 예산에 담겨 있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치이자 가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 딱 이거는 딱 외우셔야 돼요. 예, 적고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혁신, 두 번째는 포용, 세 번째는 안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혁신, 있는데. 포용, 안전. 안전. 예. 안전. 안전. 국민 안전이죠. 예. 국민 안전. 혁신이란 건 뭐냐면 경제, 우리 경제 성장을 혁신 성장을 통해서 키우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새로운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또 그리고 우리 성장 동력이 지금 과거에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추격형 경제 모델이었다가 네. 이제는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혁신 경제에 대대적 투자를 지금 선제적 대응 투자하자는 게 자, 첫 혁신. 번째고요. 혁신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용은 역시 복지. 예, 복지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네. 더군다나 우리처럼 한편으로는 성장의 그늘에 양극화와 그다음에 소득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속에서는 이 포용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그래야지 더불어 함께 가는 포용국가가 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여기 특히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국방인가요? 치안 국방? 세 번째는 안전, 안전. 국민 안전. 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아하. 예, 그다음에 아, 예. 그래서 환경 예산이 많이 환경. 드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노후 SOC. 아하. SOC도 옛날처럼 그냥 막 이렇게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새로 까는 것도 물론 해야 네. 되지만 적절하게 좀 관리해 줘야 되지만 실제로 이미 깔려 있는 SOC의 기본 인프라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도 방지하고 또 하나 그것들도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붉은 수돗물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인천에요. 그래서 국민의 생활과 관계된 그런 안전 예산들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예산을 자, 크게 그러면 편성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 네. 시청자들께는 지금 혁신, 혁신, 포용, 포용, 안전 안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경부가 분류한 재원 배분표를 보면 네. 이제 1번 보건복지노동 여기가 12.8% 증가인데 그중에 일자리는 21.3% 증가율이요. 그다음에 환경이 이게 그 안전하고 관계가 있구나. 안전. 환경 분야가 19.3% 평균보다 현저히 높죠. 그다음에 이제 R&D 이게 17.3%인데 증가율이 이거는 혁신과 관계가 있는 혁신이겠죠. 거죠. 거기다가 포용과 혁신을 겸해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이 27.5% 증가율이에요. 네. SOC 12.9% 증가율이고 이 분야 이 5개 정도의 분야가 현저히 그렇죠. 평균 네, 네. 증가율보다 높은 분야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렸어요. 네네.
너무 번들을 해서 저 말을 어떻게 비판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잘 너무 모르겠어요. 많이 하지 최대한 마시고요. 하시죠. 네, 적절하게 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제가 조금만 하면 박근혜나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차이만 다를 뿐이지 혁신, 안전, 포용을 다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요. 혁신 갖고 이제 얘기를 이걸 그 특수에 어디도 우선 말씀하신 것부터 얘기를 네. 하나씩 하면은 혁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부 예산을 갖다 더 쓰면 혁신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런데 요번에 이제 혁신 쪽 R&D 예산이 네. 한 5조가 더 늘어납니다. 한 21조에서 한 26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요번에 그 일본이랑 화이트리스트 갖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을 갖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뭐 정부에서 뭐 당정 같이 했었나요? 뭐 저 네, 그렇습니다. 회의하면서 뭐 R&D 버짓을 5조를 늘린다고 뭐 했잖아요. 소부장 네, 보통 네. 소부장 예산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거 이제 5조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선언하지 않았으면은 5조 안 늘렸을 거고 그러면은 그러네요. 5조 안 늘렸으면 혁신은 많아지는 거였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말 된다 이거. 야, 약간은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네요. 진짜네 듣고 보니. 약간은 이제 말하자면 뭐 좋게 말하면은 긴급히 나쁘게 말하면 허둥지둥 두 달 사이에 이제 우리 찡긋 뚝딱 만들었는데 그렇게 뭐 그 점은 단기적인 제가 좀 예산으로 그 한다고 해서 혁신이 예를 들어서 뭐 95대다가 100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혁신 진즉 다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쪽에다 돈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혁신이 대단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R&D 예산 갖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만하게 쓴다 또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맞는 와중에 네. 갑자기 5조가 더 늘어나면 그 돈은 또 얼마나 제대로 쓸까라는 걱정을 사실 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제가 한 가지만 혁신 부분 이 덧붙여 부분요?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런 분야는 예전에도 조금씩 다 다뤄왔던 분야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좀 더 시킨 건데 혁신은 크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그 안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 이제 지금 그 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기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원래는 올해도 그 올해 2019년 본 예산에도 약 8천억 정도가 있고 원래 당초에는 1조 정도 계산했었어요. 네. 근데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터지면서 더 긴급 대응을 위해서 사실은 1조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게 한 2조 정도 해당이 여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이제 이 정부 여당 간에는 표현을 DNA 플러스 빅3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NA 플러스 빅3. 예. 참 어렵네요. 그 네. 데이터, 아, 예,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그 DNA. DNA가 예, 데이터 예. 네트워크 AI. 예. 아마 우리 들어보시면 쉽죠. 시청자들이 뉴스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많이 저는 보셨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딱 생각났었어요. 금방. 자꾸 그 생각났습니다. 그다음에 네. 빅3는 시스템 반도체, 네. 예,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미래차 이렇게 세 개예요. 이건 예. 박변 말이 맞아요. 예, 예. 이게 우리 전에 알릴레오 시즌 언어 할때 역대 정부의 혁신 정책 비교 분석한 거 우리 한번 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정부마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네, 생기는 거 맞습니다. 있고 통폐합되는 거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제일 이상한 게 많았고요. 네. 예. 그 다음으로 이상한 거 많았던 데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고. 이상한 거 많았어요. 뭐 녹색 성장이라고 뭐 계속 망청한 거 들어와 있고 다 꽝이야.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하는 게 꽝이 안 되려면 예, 예. 이게 그냥 뭐 정부가 뭐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좀 실적을 그렇죠. 민간에서 좀 낼 수 있도록끔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최근에 독일에서 그 메르켈 정부가 그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혁신 또는 뭐 그 공해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산업을 갖다 혁신을 하겠다는 안을 발표하면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건 아마 저 유시민 씨가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뭐냐면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주로 그 돈이 실제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에 맞춰서 소비자가 그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늘리면 그것을 갖다 배기 위해서 기업이 공급업체가 따라가죠. 기여하는 거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관료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직접 지네들이 주물르고 누가 나눠주는 쪽으로 혁신 정책이고 R&D 정책을 쓰는 버릇이 있는데 오랜 전통이죠. 그래, 제가 보기엔 요번에도 그것이 조금 반복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유럽 국가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 독일은 네. 더 그렇지만 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소비자한테 바로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대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공적인 연구개발 특히 이제 예. 고등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편으로 가고 다른 기초연구 한편으로는 쪽. 소비자 지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유기농을 북돋운다. 그러면 유기농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하. 소비자를 지원해요. 근데 이제 유기농 농가에서는 그걸 거부하죠. 그 정책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수요가 너무 커지면 너무 많은 경작지들이 유기농으로 바뀌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얻는 소득보다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 예. 있다. 가격이 그래서 떨어질 수 유기농 있으니까. 협회에서는 또그 그렇죠. 그 민간 보조금, 소비자 보조금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생산자한테 직접 주는 보조금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소위 시장 원리가 더 강하게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효과가 바로바로 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R&D를 자꾸 동원 체제 하던 방식으로 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안에 승부를 내야 되거든. 5년밖에 집권을 못 하니까요. 예, 독일은 헬무트 콜 총리 16년 했죠. 네. 지금 메르켈 총리가 또 한 15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 신임을 얻으면 정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롱텀으로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한 정책들을 쓰는 그것도 반면 보지만 예산 자체가 훨씬 예산에서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처럼 그냥 관료들이 그냥 갖다 정부가 주면 준 걸 그대로 하는 건 거기는 아니고. 의원 내각제니까 뭐 더 하죠.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를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반면으로 좀 더 시장 참여자들의 주체적이고 그 어떤 능동적인 혁신의 노력을 민간 자체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있는지. 북돋우는 방법에 관해서 보고서 잘 내가지고 기획 안 내서 정부 예산 따먹고 마는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는 곳에서 그것이 민간 기업의 투자와 연구 활동을 북돋우는 쪽으로 가서 그렇죠. 길게 성과가 확실하게 나는 이런 쪽으로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5년 단임제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당 그리고 이제 정책위원장한테 그걸 요청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특히 R&D 예산에 관계돼 네. 지금까지 보통 이제 정부 혁신 예산 관계에서 R&D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가 그런가 고민이죠. 이에 대한 사실은 그 연구자들과 학계에서 문제 제기들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고민되는 대목은 뭐냐면은 R&D 예산이 너무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5년 저는 딱 떨어지네요. 5년도 아니고 2, 3년. 2, 3년짜리 단기 성과. 왜냐하면 정부 관료들이 돈을 주면서 예. 이거 갖다가 돈이 나갔으니까 그 돈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제 성과를 평가, 갖다가 예. 해서 그다음에 또 예산을 또 책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손쉬운 과제들 또 내지는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일부러 주자는 안 하겠죠. 현장에서. 마음이 참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도 네. 답답하신 답답하신 것 같아요. 표정으로 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혁신 경제와 R&D 연구에서의 하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 뭘 만들면은 네. 이거는 모방하는 거 쉽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 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에 내놔서 쭉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하는 모방이나 추격 경제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걸 새로 만들려면은 이거에 대한 많은 축적의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R&D 방식으로 이걸 힘들죠.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단기 R&D뿐만 아니라 중장기 R&D에 대해서도 이거를 정부 예산이나 이 연구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보장해주고 이거를 아하. 축적시키는가가 중요한 점수죠. 중요한 과제를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 던지신 그렇지 않아도 거죠. 그거를 이번에 보니까 과기부에서 네. 그런 R&D 예산에 있어서의 뭐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의 재량권을 높인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면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수정안을 갖다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는 예,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당정 간에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면서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지금 했어요. 예, 이런 지적은 네. 일반 시민들은 못하고 네. 진짜 전문가들이 지적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 예산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두 번째로 이제 복지가 있는데 복지. 네. 복지도 사실은 저 거의 뭐 시비하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게 얘기가 아니라 제일 나는 아까운 게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경우가 사실은 돈 많은 사람한테 가는 복지가 많고 돈 적은 없는 사람한테 가는 복지가 부족하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사각지대가 많다.
여전히 뭐 자살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한다는 그 네. 기본적인 가장 큰 악법은 뭐냐면 부양 의무자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게다가 이 얘기는 안철수 씨는 안 했지만은 홍준표 씨도 얘기를 했고 다른 후보들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부양 의무자 말씀을 좀 드리면 부양 의무자 폐지를 하겠다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자기가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예산이나 어떤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초생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득이 없어도 두 가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요. 아들, 딸. 재산이 없느냐, 네. 자식이 없느냐 그거거든요. 자식이 능력이 없느냐. 그렇죠. 네. 이게 자식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증명돼야 전까지는 된다. 안 준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그게 부양 의무자입니다. 네. 그런데 능력이 설사 있다라는 게 뭐 굶어 죽일 만큼의 능력이 있다 할 뿐이지 그 사람들 만약에 어려우면 네. 사실 부모가 그렇게 찌질게 가난하면 그 아들을 자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잘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 당신 200만 원 보니까 못 주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법인데 그렇죠. 잘못된 거죠.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신뢰가 낮으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런 식으로 돈 주면 그 자식한테 돈 다 이제 숨겨놓고 나 이제 돈 받으려는 사람 아니야 못 이런 믿겠다는 식의 거죠. 네.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권 들어와서도 의무부양자 제도 표지의 그 폐지에 대해서 쪼물락쪼물락거리기만 하지 막상 과감하게 못해요.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의 다양성들을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제가 사실은 복지부 있을 때부터 그게 쟁점이어서 잘 아시겠죠. 네.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하나 냈거든요. 제가 독일 유학생 출신이니까 독일식으로 해보자 우리도. 어허. 독일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궁금합니다. 독일은요 부양 의무자 제도가 있어요. 예. 있는데 선 지급을 해요. 국가가. 주고. 예, 그러니까 최저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분한테는 일단 지급을 해요. 네. 그다음에 그 부양 의무자 법률적 부양 의무자의 자산과 소득 조사를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부양하고 남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하잖아요. 네. 부모를. 그럼 부모에게 돈을 주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요. 다시 회수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소송은 아주 간단한 소송인데 전산으로 다 해서 증명을 정부에서 하면 이제 법원에서 국세청에 판결이 내리면 국세청에서 예, 조세징수하듯이 그걸 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요. 그 통지서가 딱 가는 순간 그게 알려지면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라고 하지만 그렇죠. 직장이나 뭐 자기 동호회나 이런 데서 내가 우리 부모를 부양 안 해가지고 내 능력이 되는데도 부양 안 해서 통지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망신스럽게. 근데 아마 포인트를 말씀하실 수도 뭐냐. 우리나라가 와. 지금 체납세액이 11조예요. 예. 돈 안 내고도 열심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말하자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럼 가족은 뭐냐? 가족이 져야 될 마땅한 모든 책무를 네. 국가가 맡아준다면 그럼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과 상호 책임의식으로 맺어져 있는 생활 공동체가 가족인데 우리가 모든 부담을 말할 때는 참 잘해 말을. 예, 국가로 넘겨버리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 독일식 제도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왜 반대하냐고 물어봤더니 예. 할아버지들은 괜찮대요. 그렇게 해도. 돈 달라 그런대요. 예. 근데 할머니들은 안 받겠다고 그런대요. 자식한테 누댄다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한테 강제로 국가가 징수하게 되면 자식이 체면 깎이고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받겠다고 하신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괜찮대요. 달라 그런데. 예, 저 같은 받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때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도 법률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사문화된 조항만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렇죠. 지금처럼 즉각적으로 해서 지금은 세금 징수처럼 예, 안 즉각적으로 된다는 할 수 거잖아요.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자식한테 다 재산이고 뭐고 다 넘겨주고 자식도 돈 많이 버는데 또 기초생보 받고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복지정책 전체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져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 하나 있고. 근데 그때만 하시더라도 지금 2006년이잖아요. 예. 지금 보면 이미 기초연금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이제 40% 인상하죠. 주잖아요. 기초연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이런 그 직접 지불하는 돈의 액수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 의식도 나이 든 분들 중에서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렇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문제를 이렇게 뜨뜻무지근하게 우물쭈물하는 거 참 아깝다고 야, 또 생각합니다. 그거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하나 지적해 볼게요. 네. 이 지금 우리 분야별 재원 배분 표에서 아까 혁신은 R&D하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쪽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 쪽하고 예. 그다음에 복지는 이 1번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 지금 181조 6천억 원이 돼 있고 그중에 일자리 예산이 25조 8천억 원이에요. 네, 네. 증가율이 일자리가 제일 높은데 네. 일자리 부분은 뭐 제가 그냥 정부에서 하는 만큼 지금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보육 지원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사실 2006년도에 정부 안에서 네.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그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못 바꿨어요. 그때 부처간 의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본보조금제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예. 시설에다가 지원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실시간 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아우, 해놓고 말 많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 거 네. 예. 그때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때 여성가족부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것을 양육 보조비로 해서 쿠폰을 주자 아예 이용권을. 그러니까 바우처를 아기 연령별로 이렇게 가정에 준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부모에게 예. 부모에게 주고 그 부모가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그러면 해서 어느 시설에 보내느냐를 선택하는 건 부모에게 맡기자. 그래야지 시민들도 혜택을 자기가 받는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안 맡기는 경우에 네. 그 이용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20%를 할인해서 현금으로 아하. 찾아쓸 수 있게 해주자. 깡 그래야 같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하. 부모들 경우에 그렇죠.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보내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R&D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정책을 직불 보조금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중간에 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법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우처를 사용하면은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가정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20%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가맹제도를 만들고 그 양육 보육 기관들 사이의 차별을 다 없애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끝내 어떤 기획예산처도 오케이를 했고 그래 그때 한 2조 3조 원 규모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참여정부 때 아니에요. 참여정부 그죠? 때. 그때 장관 하실 때. 제가 복지부 장관 할 때인데 그때 업무가 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성가족부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보육비랑 양육비가 부서별로 다 나눠져. 그러니까요. 다 통합해 가지고 0세부터 시작해서 6세까지 또는 그 위로까지 이렇게 독일식 킨더겔튼 양육 보조비식으로 일단 영유아들은 쿠폰으로 주자. 예. 예, 쿠폰으로 주고 지금은 다 전자 쿠폰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컨트롤도 쉽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결국 안 됐는데 지금도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거 왜 기본보조금을 그러니까 허위로 아이들 신고하면 그것도 감시해야 되죠. 그 행정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체감하는 맞습니다. 예. 나는 우리 애 보내는데 국가에서 바로 시설해 주니까 나는 못 느껴요. 그리고 왜 가정보육아를 차별을 해요? 할머니가 보면 돈 한 푼도 지원을 그렇죠. 못 받는 주는 거예요. 게 맞죠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했는데 정부 안에서 검토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바꾸는 게 좋다. 그 점은 좀 방향을 검토를 해볼게요. 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왜 안 하냐면 옛날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버넌스가 버짓에 대한 가버넌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네, 네. 네. 정치인의 참여나 아니면 투명성이 없고 주물럭 관료들이 만들어서 그냥 올려주면 아까 편하게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관료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이해를 반영한 버짓 구조로 갖고 오는 것을 국회는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서 넘어가는 일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기는 문제예요. 그 전에 비해서 좀 낮았어요. 예산 자체를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조금 가정들이나 개인한테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보조나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네. 그러니까 이제 수혜자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예. 가서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당연한 것 같아요, 거고 어쩌면. 소비자한테 네. 갈 수 있게 하는 예. 거죠. 그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다 못 나왔지만은 소위 말하는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꽤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한 여전히 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네. 이걸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도 그다음에 전달 체계가 충분히 점검되지 않으면서 중간에 새는 것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 정도는 하면 될 네. 것 같고요. 네. 요 복지 노동 중에서 일자리 문제요. 네, 이거 네.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네. 해야 됩니다. 얘기는. 예. 일자리 얘기. 하십시오. 네. 예. 굉장히 큰 앞으로 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예산 싸움 예산 예, 과정에서 증가율이 이제 제일 큰 이게 이슈 최대예요. 21.3% 증가율인데 싸움 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첫 해는 그냥 박근혜 정부 때 편성된 예산으로 썼고 추경 네. 조금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올렸어요. 예, 자기가 편성한 예산을 썼고 그렇죠. 금년에 두 네. 번째로 썼고 내년 3년 네. 차예요. 사실상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부가 그 재정으로 이제 뻔뻔질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면 누가 일자리 못 만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당에서. 민간이 일자리 만들지 뭐 사회주의 하냐 이런 역설에 이르기까지 뭐 시비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2년간 했던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런 비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가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보고 직접 대통령께서 일자리 위원장을 맡아가면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제 여건들이 쭉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지금 굉장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특히 제조업분야나 기업에서 일자리 고용을 하는 부분들에서의 이 소위 말하면 일자리 패턴의 변화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축적으로 겹쳐지면서 일자리 상황이 좀 악화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아주 안 좋았죠. 예,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경제 여건이나 일자리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사실은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민간이 하는 게 있고 그 공공부문이 하는 게 있는데 공공부문이라는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잖아요. 네. 근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이나 그다음에 청년,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 서비스 영역들 이거는 누가 만들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왜 민간 일자리를 거기를 만들게 해야지 자꾸 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말이야 그 나쁜 일자리 만드냐? 이거는 애초에 차원이 다르다는 그러면 말씀이죠. 갑자기 영역이 틀린 거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소위 말하면은 민간에서 창출하는 정규직이든 뭐 좀 그 소득이 좋은 일자리 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는 공공이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65세 이상 지금은 또 더군다나 조기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구조조정 당하기도 하고 그럼 신중년 장년층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이 일자리는 결국은 정부가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74만 개를 배정을 했어요. 올해가 61만 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2022년까지 80만 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1년을 저기 앞당겨서 지금 노인 투자를 하고 일자리. 있습니다. 이런 정도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기분 안 아니죠. 좋으세요 지금? 네, 지금 되게- 기분 안 좋으세요. 지금 되게 표정 지금 보세요, 지금. 예. 화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무슨 화까지는 네. 그런데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우선 최저임금에서 정부가 이제 과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속. 네, 그다음에 작년, 거기에, 재작년에. 네, 거기에 따른 고용이 나쁜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탓도 있는데 말하자면 한쪽에서 병주고 한쪽에 약주는 거죠. 최저임금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러면은 고용에 분명히 충격이 올 수 있는 정책을 해놓고 또 그걸 또 약으로 한다면서 뭐 일자리 정책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힘만 들고 간거리는 똑같은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노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준비를 안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무슨 뭐 저 보조금으로 줬든 일자리 뭘로 줬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버짓의 통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재정이 있어요. 들어가야만 된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든 간에 이건 네. 뭐 그냥 기초생활보장을 못하는 대신에라도 주는 일자리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 부분 일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의 그 이상한 통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취업자 수라는 통계 있잖아요. 네. 이건 사실 경제학자들은 무시하는 통계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공공 부분 일자리는 빼고 민간 부분에 풀타임 그러니까 말하는 전업 상용직의 그 고용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경제학자들은 그것만이 유일한 그 의미 있는 그 변수라고 보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정부가 조금 돈 주고 안 주고 하는 걸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막 자영업자 집어넣고 별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취업자 수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정부 자신이 취업자 수 얼마나 올리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취업자 수 보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취업자 수 맞추려고 또 이러고 저러고 억지로 돈 넣고 약간은 좀 이상한 엉망진창이 된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면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민간 부분의 상용직 일자리가 안 늘고 심지어는 줄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있다. 구조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막 통계 막 우리가 보는 통계 말고 정말 핵심적으로 민간의 일자리가 안 느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느는 게 아니라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상 보면 전체 인구가 있고 그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그 그렇죠. 부분으로 있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는데 네. 이 취업자 안에는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 뭐다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있고 네. 이제 저 피용 근로자가 네. 있고 노동시장 동향을 정확히 하려면 노동력 시장이죠. 노동력 시장 동향을 정확히 하려면 자영업 부분은 빼고 1인 자영업이나 그렇죠. 이런 자영업자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피용 근로자로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이제 상용직으로 취직해 있는 사람 파트타임 접으로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통계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를 보고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약간 경로 의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됐냐 이게 뭐 플러스 10만 명 5만 명 그러면 막 경제 엉망됐다 그러고 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작년보다 40만 명 늘었다 하면 많이 잘 됐다 많이 잘 그러고. 됐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늘리겠다고 말하는 정부도 헛짓을 하는 것이고 아하. 그거 숫자 안 늘렀다고 욕하는 야당도 헛짓하는 헛짓한 것이고 거고. 순헛짓은 아니고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완전 없는 근데 데이터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은 민간 부분 공공이 아니라 민간 부분 상용 근로자 수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통계는 우리나라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이걸 내야 답답해요. 될 그 빼보면 나오던데 그거. 일일이 다 빼봐야 돼. 그때마다. 빼보면 나오더라고. 네. 근데 메타데이터를 안 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아예 그거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그거 기준으로 정책을 논쟁을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한번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통계 기준은 그걸 추출할 수는 있잖아요. 추출할 수 있는데 추출 안 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게 좀 이상해요. 저도. 심지어는 이거 노동경제학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왜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냐 그러면은 생각 안 해봤어. 보면. 아니, 정말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 표 갖고 와가지고 계산 좀 해봐라고 해본다니까요. 유럽은 실업률 통계 낼 때도 아예 노동시장 안에서만 내는데 그 아예 자영업자를 빼고 아예 실업률 통계를 낼 때 그렇게 내는 통계도 정기적으로 근데 나오고 그것만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빼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풀타임 인플로이 기준으로 민간 기준으로 군대 빼고 뭐 공공기관 다 빼고 하는 그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만을 별도로 추출해서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게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면 일자리 요번에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한 예산을 지금 말하는 민간 부분을 하고는 관계는 별 없겠네. 아니 민간에 대한 관계는 있죠. 지원들도 있죠. 약간은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은 그 특히 청년층과 청년층 고용과 관계된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그 지원금이 있어요. 고용 장려금. 예, 청년 아하.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예. 청내차라고 하는. 네. 그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중소기업에서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한 여력이 그렇죠. 그 제대로 된 고급 인력들 쓰기가 어려울 때 이거를 이제 채용하게 되면은 추가 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해줍니다.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그 일부에서나 야당 측에서는 왜 저 민간에서 사람 쓰는데 왜 아까운 국민세금 거기다 보조해 주냐 이렇게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청년 지금은 추가 고용 장려금이죠. 예, 지금은 이게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올해 예산 작년도에 편성했던 올해 예산이 이미 지난 5월달에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은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노동 비용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일부를 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노임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죠. 그 네. 기업 입장에서 보게 그렇죠. 되면.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예, 비용은. 노동력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병주고 약주인 거죠. 또 그래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래도 이제 병보다 약이 좀 나으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고. 병은 알지만 약 먹고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괜찮아요, 되나요? 지금? 예. 자, 일자리 그 정도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면 다시 한번 다룰 수도 있다고 네, 보고요. 네.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해서 네, 이 네. 재원 배분표에서 보면 네. SOC도 그거하고 관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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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환경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느끼는 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인데 예. 없애주세요 좀. 이거 근데 사실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한다고 해도 비전 없었습니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인공광우 뭐 안 된다면서요? 재정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은 미세먼지는 그 미세먼지가 왜 발생해서 물론 이제 계절별로 틀리긴 한데 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 소위 배출원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발전.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석탄 발전. 예.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석탄 발효에 대한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같은 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 노후경유차. 경유차. 예, 노후경유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산업단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다음에 미세먼지 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또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역점적으로 갑자기 선언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륜차예요. 이륜차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 실제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게 뿐만 아니라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미세먼지. 이게 도리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실은 이런 것들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정부와 국가와 지방 정부가.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차량에 대한 전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나 저감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소기업 거의 없죠. 중소기업 보고 알아서 하라면 안 해요. 그 큰 공장들도 돌리지도 않던데 뭐 네. 지난번에 다 적발이 됐잖아. 아니면 이거 가지고 다 그냥 단속해가지고 맨날 벌금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과태료 뭐 벌금 받으면 그만. 그래서 그런 저 소위 말하는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막 공장을 폐쇄해 버리고. 예. 예. 공장 폐쇄 아예 이전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어느 정도의 보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저감 장치나 측정 장치를 부착시키는 방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지하 역사 공간 내에서의 미세먼지 걸러내는 문제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배출원별 미세먼지 지원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예산이 7조 4천억에서 8조 8천억. 사실 이 증가율은 높은데 액수로 치면 1조 4천억밖에 안 돼요.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 막 딱 국안에서 추출해다 보면은 올해 19년도 예산이 2조 3천억 원이었었어요. 2조. 예. 2조 3천억 원. 근데 내년도는 4조 원. 많이 늘리는 4조 원이니까 사실 많이 늘린 겁니다. 1조 미세먼지는. 7천억 정도.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정부의 목표가 그 환경당국의 목표가 2022년까지 내려가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세먼지의 데이터를 보니까. 배출량이 있거든요. 네. 배출량이 약 32.4만 톤인데 이제 그거를 저감을 쭉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초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좀 더 했다는 거죠. 4조 원까지 추가 투입시킨 겁니다. 효과 있습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또. 두고 보면 알겠죠. 아니 이제 저희가 알릴레오 시즌 1 때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한번 다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1990년대 데이터부터 저희가 쭉 시계열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측정이 그 예전에는 무슨 초미세먼지 이런 거 측정을 안 할 때여서 이제 미세먼지 기준으로 해서 쭉 봤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감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주 심각한데 19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그때는 측정하지 않을 예, 때였지만 아니 그때도 측정 데이터 측정됐습니까? 민간에서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감은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체감 이제 그 공기가 나쁜 거고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2, 3년간 그 발전,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공장, 이 제조업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도로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뭐 검진, 공사장 이런 데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개선돼 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금년 데이터가 나와서 또 얼마큼 개선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실제 좋겠어요.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저감시키고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다만 이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이라든가. 그래서 물론 현재로는 한중 간에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교류와 분석이 안 돼 있어서 각자의 발생량 얼만큼인지를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내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은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중국 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는 그거 하기 전에 이 말 좀 드리고 아니 싶은데요. 예. 뭐냐면 그 시민들이 우리나라 이게 예산이나 재정 정책을 보실 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그 사고의 틀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이번 정권이 다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동안에 쌓인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전 정권을 통해서 악화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갑자기 뭐 한 해, 두 해의 예산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참을성을 갖고는 봐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이런 논의가 자꾸 잘못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 조금 했어요. 저것 조금 했어요. 이것 찔림 절근 찔끔 뭐 이러고서는 소위 말하면 내 입장에서 리스트업하는 얘기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국민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 삶한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만큼 의미 있게 바뀌는 거냐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3년 차가 되는데 재정 정책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하나는 뭐냐면 거시경 조정을 한다는 면에서 재정 정책과 국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부문별에 어떻게 어디에다 중점을 둘까 하는 그 두 면에서 보면은 두 번째 너무 빠져 있고 재정 정책으로서의 그 자기의 운영은 굉장히 말하자면 답답하게 소극적이었죠. 그것이 요새는 이제 어떤 쪽으로 가냐면 이게 늘렸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그러면 저는 그동안은 안 늘리고 있다가 이것은 갑자기 언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두 번째로는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해. 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산이 좋은 예산인데 문재인 정권 예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 찔끔 저리 찔끔 이리저리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많이 했다는 리스트를 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가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불평을 하면은 나 이거 했어요 20가지를 들어줘. 근데 듣다 보면 누가 지금 그 얘기하재라고 하는 답답한 이게 지금 반복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 지적은 작년 재작년 계속 세계잉여금이 꽤 큰 규모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정부는 뭐 확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재경부하고 국세청에서 세수 추계를 일부러 과소 추계를 했는지 뭐 실수로 그런지 모르지만 연속 몇 년째 계속 세입이 원래 예정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20조 이상씩 막 더 났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 4년 평균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보다 GDP 대비 비율로 문재인 정권의 지금 3년에 걸친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폭이 더 적습니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이 그러니까 추계를 원래 적게 해놓으니까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흑자가 나는 흑자가 거예요.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불경기에 정부가 흑자 재정을 해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냐. 이 비판이 지난 2년간 있었고 그 점은 특히나 그 작년 이후부터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요. 난 저는 내년 것도 과소 추계됐지 않나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내년 거는 최대한 그 정밀하게 보려고 했어요. 재경부 관리들한테 속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세출도 믿으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지금 약간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 500조 넘는 숫자는 우리나라만 쓰는 지출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은 돈을 갖다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은 450이고
50조는 누구한테 빌려주는 돈이라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그 50조를 쳐서 500조를 썼다고 해. 근데 50조는 빌려줘도 나중에 받을 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외국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안 쳐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그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하는데 이것도 보면 하나하나가 보면 기본에 우리나라의 경제 분석을 하는 틀 하나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또는 과거에 나쁜 관행이 있는 것을 갖다 문재인 정권부터라도 좀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끌려간다 관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그랬었어요. 작년에 특히 대통령께서나 그 당에서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초과 세수 발생을 해서 네. 재정 투자를 과소 축소한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드러나게 되면 아예 엄벌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3번이나 이거를 재정전략회의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획재정부의 군기를 잡은 거죠. 지금 조세 부담률이 내년도에 금년보다 떨어지는 걸로 지금 설계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500조 그러니까 GDP의 몇 프로 그런데 이거 기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순전히 네. 국회 중심의 그 조세 부담률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경기에 나빠지면 세수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한 건데 여하튼 이것도 지켜볼 일이고요. 네. 정말 과소축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진짜 문책해야 돼요. 그럼요. 예, 책임져야 그렇게 해주시고요. 돼요. 예. 마지막 그거 질문 뭐.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매듭지려고 합니다. 이제 조정식 의장이 대답해 주시고 네. 야당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이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은 네. 내년 총선용이다. 네.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네. 네. SOC 예산 뭐 다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네. 항상 보면은 이제 총선용 예산이라고 다 몰아붙입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SOC 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 그렇죠. 예,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퍼주기.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단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올해 복지 교육 예산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이 있어요. 네. 고교 무상 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3학년에 해당을 시키고 상임위에서 법이 처리됐죠 이번에. 예, 그리고 네. 물론 이제 거의 야당은 퇴장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 3학년 3년 다 하자고 그랬어요. 2, 3학년이 들어갑니다. 네. 그 후년에 3학년 전체가 3학년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내년도에는 2, 3학년치의 예산이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당정 간에 고교 무상 교육 도입을 얘기를 하니까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 현장에서의 홍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께서 원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예. 한꺼번에 3년 다 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3년 다 하자. 돈을 이러면서 또 없잖아. 법을 내겠대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실은 그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네. 내년도 원안대로 2학년, 3학년만 해당하는 걸로 그런 식이 많아요. 아, 또 하나, 퇴장한 게 그걸 반대해서 퇴장한 게 아니고 예. 4방향까지 한꺼번에 그렇지. 다 하자고. 뭐 그건 이유는 쇼죠, 모르겠는데요. 쇼지 그게. 일종의 그런 거죠. 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착하네. 뭐냐면 그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당정 간에 했던 이 국가균형발전 예산 네. 예를 들어서 SOC 예산을 가지고 항상 퍼주기 예산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항상 보면 국회에서 마지막에 예산 심의할 때 다 집어넣는 게 SOC 예산입니다. 자기 동네 거. 예, 자기 동네 거. 지역구 예산. 그리고 대표적으로 근데 이번 SOC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후 SOC나 그 다음에 이제 생활형 SOC가 많아요. 국민의 삶을 좀 체감시키자 해서 네. 그것 또 하나가 이제 균형발전 소위 예타면제 사업 33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남부 내륙철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구미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창원까지. 알겠고 예비 지금 타당성 계속 문제. 여당이 예.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지역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말고 지금 총선 버짓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총선 버짓을 예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하는데 말을 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지금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그거를 정도. 항상 네. 다 보면은 예. 청소년 예산이라고 했다가 사실 그런 예산들은 지역에 꼭 지방에 꼭 지금까지 항상 소외되었던 지역에 필요한 정상적인 예산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는 안 되는 예산들을 역시 점잖으시다 우리 과감하게 한 거죠. 그냥 내 같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3개 선거가 있으니 거의 해마다 선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런 비난은 안 하겠냐. 해마다 할 선거 건데. 있는데 네. 헛소리 하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점잖게 말씀을 아니 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거꾸로 총선용 버짓이라고 말하면 그래? 알려줘. 나 그거 좀 확실하게 지켜야겠어. 이렇게 말이죠. 오늘 뭐 좀 비전문가들하고 앉아서 답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소감 겸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가 뭐 숫자 뭐 말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를 갖다 뭐 2주일 지나서 기억할 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재정은 그동안 지나치게 재정 보수자에 의해서 도리어 잘못 쓰여진 부분이 많고 차라리 조금 낭비가 있을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재정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간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뭐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네. 또 당부의 말씀이나 혹시. 오늘 원래 이제 예정 시간보다 10분을 넘겨서 그만큼 사실은 이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그렇죠. 것들이고 또 국가 예산은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바로 내 삶에 직결된 맞습니다. 예산이거든요. 내가 냈던 세금 내기. 예,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또 현재 경제 여건에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있지만 또 실제로 내가 삶에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가급적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남의 얘기고 정치 논쟁의 예산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된 예산 항목들을 같이 좀 관심 있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77선이라고 이상한 사업들만 특색선 골라놓은 이런 것도 77선. 있어요. 이런 거 막 네. 뒤지다 보면 나하고 관계되는 거 한두 개는 있더라고요. 있을 것 예를 같아요. 들자면 이제 저런 것들이 예. 있어요. 보통 고용보험에 미적용되는 1인 사업자 같은 출산 장려금 못 받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다 그리고 해당돼 계산한 있어요. 것들도 많더라고요. 예.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요. 네, 여기 뭐 그럼요. 내가 좀 받을 수 있는 거 없나 잘 찾아보시기 네. 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 또 혹시 기회 되면 네. 너무 예산안 때문에 국회 싸움이 심해지면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될지는 고맙습니다. 몰라도. 자, 우리 박비원 네. 오늘 그 본편 방송은 처음으로 우리 녹화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참 만만치는 않은데 네. 아주 뭐 진행도 우리 이사장님 잘하시고 또 두 분이 아주 뭐 최고의 분들을 모셨다 보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약간은 얼개는 조금 이해를 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방송 막 다니시더니 덕담이 굉장히 느셨네요. 아닙니다. 저는 답변이. 뭐 못되게 말합니다. 아, 아니면 그래요? 이 방송 엉망이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방송도 좋은 방송이라 해야 되니까요. 예, 저도 우리 박 변호사하고 같이 하니까 그 전에 혼자 진행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같이 계시니까 훨씬 가볍네요. 네. 앞으로도 예. 뭐 매주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네, 세 알겠습니다. 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셔야 되니까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골치 아픈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 기란내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알릴레오 라이브 뷰 알라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알라뷰 시간에 유시민 이사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유튜브 댓글 또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